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생활관에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민하경 하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하린의 주먹이 자신의 갈비뼈를 가격하던 순간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하경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 왼쪽 눈가에는 보랏빛 멍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4개월 전 임관한 이후로 하경은 수도권에 위치한 육군 사단 통신대에서 성실하게 복무해 왔습니다. 처음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복잡한 통신 장비들을 다루는 법부터 선후배 사이의 미묘한 위계 질서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하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매뉴얼을 읽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하나씩 익혀나갔죠. 동료들도 처음엔 하경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역시 신임 중에서는 하경이가 제일 똘똘한 애라는 칭찬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주연 중사와 박하린 하사의 시선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죠. 하경이 업무를 잘 처리할 때마다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을 때마다 둘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쟤 왜 저렇게 잘난 척해? 박하린이 다른 동료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하경은 여러 번 들었어요. 겉으로는 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박주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경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둘에게는 가식으로 보였나 봅니다. 어젯밤이 그 모든 것의 절정이었어요. 출타 전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하경은 침대에 누워 내일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그때 박주연이 생활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민하경.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경은 벌떡 일어나 인사했죠. 중사님, 안녕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나대냐? 갑작스러운 폭언에 하경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주연은 하경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정리되어 있던 책들과 개인 물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이런 거나 읽으면서 똑똑한 척 하지 말라고. 너 같은 신임이 주제를 몰라. 그때 마침 박하린이 생활관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하린이 박주연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언니, 저의 진짜 버릇 없지 않아요? 맨날 모범생인 척하면서. 둘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하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생활관 동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 상황을 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박하린이 하경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나와, 지금 당장. 하경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생활관을 나서 복도를 지나 빈 교육장까지 박하린의 소나기에 잡힌 팔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교육장에 도착하자 박하린이 하경을 밀쳤어요. 여기 한가운데 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선 하경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하린이 소리쳤어요. 무릎 꿇어. 하경은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 겉으로는 순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무시하잖아. 신임 주제에 감히. 첫 번째 주먹이 하경의 왼쪽 볼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났고
입안에 피맛이 돌았어요. 이어서 옆구리에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경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견뎠어요. 소리 지르지 마. 들키면 너만 손해야. 박하린의 위협이 더해졌습니다. 폭행이 끝나고 하경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하경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갈비뼈 부근이 욱신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새벽이 되자 하경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으로 멍자국을 가리려 애썼지만 완전히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웃는 얼굴을 만들어 출타 신고를 했습니다. 민하경 하사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당직 간부도 정문 경계병도 아무도 하경의 상처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서울역 대합실에 도착한 하경은 큰 고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으며 바닥에 쓰러진 하경을 발견한 시민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마침 하경을 마중 나온 큰 고모 민경아 중장의 눈앞에 온몸에 멍이 가득한 조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민하경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민경아 중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4살 조카의 얼굴 곳곳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멍자국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왼쪽 눈가에 보랏빛 타박상, 입꼬리 근처에 까만 멍, 그리고 목 부근까지 이어진 손가락 자국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CT 촬영 결과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늑골에 금이 간 흔적이 보이고 얼굴과 목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 허벅지와 팔뚝에도 압자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는 명백한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구타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민경아는 피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그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아이가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민경아는 복도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막내 고모인 민서아 소장에게 걸었어요. 서아야, 지금 어디야?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하경이가 병원에 실려왔어. 맞았어. 부대에서. 전화 너머로 민서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바로 갈게요. 두 번째 전화는 큰오빠인 민태진 합참의장에게였습니다. 민경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빠 하경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즉시 6본 헌병단과 감찰실, 그리고 해당 사단장실로 보고 연결해. 민태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참모들을 호출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수도권 모사단에서 여군 하사 구타 사건 발생. 피해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장님, 어느 사단인지 구체적으로. 그건 헌병단에서 수사하면서 밝혀낼 일이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움직인다. 그 순간부터 별 13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태진 합참의장의 별 4, 민경아 중장의 별 3,
민서와 소장의 별 둘,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각 군 간부들의 별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자가 누구의 조카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직 군 내부의 정당한 프로세스와 법적 절차만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단장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소속 부대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하라. 이 사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감찰실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여군 관련 사건 전담팀이 꾸려지고 전국 모든 부대에 유사사례 보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민하경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눈을 뜬 하경이 제일 먼저 본 것은 큰 고모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고모.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하경아,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어? 민경아는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고모, 저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경아. 민경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맞았다고 하시더라. 누가 그랬니? 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모,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 고모가 다 해결해 줄게. 하경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하린 하사하고 박주연 중사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경아는 복도로 나가 민서아에게 전화했어요. 하경이가 깨어났어. 박하린 하사, 박주연 중사라는 애들이 때렸다고 해. 언니, 부대 이름은? 52사단 통신대대. 민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날 밤 민태진은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실장인 민서아와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둘 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어요. 서아야, 하경이가 어떤 아인지 너도 알잖아. 절대 먼저 말 못하는 성격이야. 네, 오빠.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저런 아이를 어떻게. 민서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해당 사단 전체를 뒤집을 거예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민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군인이기 전에 하경이 가족이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더 정당하게 처리해야 해. 새벽녘 52사단에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단장은 급히 소집된 간부 회의에서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사단장님, 우리 부대 소속 여군 하사가 구타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구야? 민하경 하사입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범적인 부사관으로 기억되는 하경이었거든요. 즉시 관련자들을 파악하고 전 대대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라. 사단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모든 일이 별 13세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상처받은 병사를 위해 법과 군 기강에 따라 정의롭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52사단 통신대대 대대장실에서 정용의 대위는 헌병대 수사관 앞에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대위님, 민하경 하사의 휴가 전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용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하경 하사가 출타하기 전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사관이 펜을 들고 기다렸어요. 정용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다음 날 아침 정상적으로 출타 신고를 하고 나갔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정용회는 그날 밤 생활관에서 소음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러 가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거짓이었죠. 하지만 헌병단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대위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생활관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날 밤 10시 40분경. 민하경이 눈가를 감싸며 절뚝이며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정용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대위님께서 방금 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하경 하사가 이렇게 다친 상태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시각 통신대대 전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는 모든 대대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 설문은 완전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민하경 하사가 출타 전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 그날 밤 생활관이나 교육장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 민하경 하사와 갈등이 있던 사람을 아는 경우 등등. 설문이 끝나고 1시간 후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상세한 진술을 남긴 것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10분경 박하린 하사가 민하경 하사를 생활관에서 데려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박주연 중사도 함께 있었고 세 사람이 교육장 쪽으로 향했어요. 그 후 교육장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무서워서 확인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헌병단은 즉시 교육장을 현장 감식했습니다. 바닥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벽면에도 충격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감식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명백한 폭행 현장입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구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밤 민태진 합참의장은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실에서 민서아 소장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서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오빠, 증거가 확실해요. 박하린 하사와 박주연 중사, 그리고 이를 묵인한 정용의 대위까지 관련자들이 모두 특정되었습니다. 민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아야, 하경이가 어떤 아인지 당신도 알잖아. 절대 먼저 말 못하는 성격이야. 민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둔 간부들을 용서할 수 없어. 오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군인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해요. 민서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하린 하사와 박주연 중사를 체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용의 대위도 지휘관 부작위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좋아. 그런데 이 일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해. 우리는 단지 상처받은 한 명의 병사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야. 병원에서는 민하경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큰 고모 민경아가 옆에서 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경아, 좀 어때? 고모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로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켜서 하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민경아는 조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경아, 고모가 약속할게. 너를 괴롭힌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모,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부대로 돌아가서 다시 생활해야 하는데. 하경아. 민경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참으면 다른 후배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의 문제야.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52사단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민하경 하사가 왜 병원에 입원했대? 헌병대가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야? 박하린 하사랑 박주연 중사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별 열셋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사단에서 일어났다니. 그는 이미 상급 부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법대로 처리해야지. 가해자들은 엄벌에 처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해. 새벽 6시 52사단 통신대대 생활관에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하린 하사, 박주연 중사, 긴급 체포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생활관 안이 술렁였어요. 박하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입니다. 즉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은 세면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왔어요.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교육을 시킨 것뿐이라고. 하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생활관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헌병대 조사실에서 박하리는 처음에 발뺌을 했습니다. 민하경이랑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날 밤에도 그냥 선후배 간의 대화를 나눈 것뿐이고요. 수사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신임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 의료진단서도 교육의 결과인가요? 민하경의 진단서가 책상 위에 놓였어요. 늑골 금열, 다발성 타박상, 압자상 등 구체적인 상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하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박주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그럼 왜 빈 교육장으로 데려갔습니까? 왜 밤늦은 시간에? 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수사관의 연속된 질문에 박주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하경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정식 진술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헌병대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이 함께 진술을 받았습니다. 민경아 중장이 옆에서 조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경하사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연 중사님이 생활관에 들어와서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제가 나댄다고, 똑똑한 척 한다고. 하경의 진술이 이어질수록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다음에 박하린 하사님이 저를 교육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꿇었는데 갑자기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옆구리도 여러 번 맞았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위협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틀렸다고, 버릇없다고. 민경아가 조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무서웠어요. 또 뭘 잘못했다고 혼날까봐, 또 맞을까봐. 그 순간 진술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실에서 이 진술 내용을 보고받은 민서아 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조카의 고통스러운 진술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민서아는 즉시 정군에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신고 누락 간부, 피해자 회유 시도 간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박하린과 박주연은 하경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듣고 나서야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박하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죽이려는 것뿐이었는데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사람을 때렸다고요? 수사관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박주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하경이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질투가 났어요. 신임인데도 상급자들한테 인정받고 업무도 잘하고 그래서 혼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질투 때문에 후배를 구타했다는 말씀이군요. 수사관이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정용의 대위도 재조사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그날 밤 생활관에서 소음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받으셨으면서도 확인하러 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음날 민하경 하사의 상태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고요. 정용회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위님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날 저녁 민태진 합참의장은 청와대에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군내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군 하사이고 현재 전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사단에서는 이제 모든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수사가 확산되면서 다른 유사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중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평소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간부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하경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모, 저 정말 부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민경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하경은 조금씩 용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부대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별 13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진 것은 월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김준호 사단장은 본부 대기 명령을 받고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사단에서 이런 일이. 그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참모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헌병단에서 추가 소환 명단이 왔습니다. 명단을 받아든 김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통신대대장, 각 중대장, 주요 간부들까지 총 15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사단이 조폭 조직도 아니고
하지만 정작 부대에서는 아무도 이 상황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야, 민하경 하사 알지? 걔 집안이 대단한가 봐.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때마침 상부에서 감시하고 있었나? 근데 진짜 이상해. 장군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등병 최민수가 동기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형이 다른 사단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일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더라. 그럼 우리 사단만 특별히 뒤지는 건가? 뭔가 큰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큰 손이 바로 별 열셋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통신대대에서는 간부들이 줄줄이 헌병대 소환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남은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나도 연루된 건 아닐까? 평소에 부하들 관리를 제대로 했나?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죠. 2등 중사 김영우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덮고 가는데 말이야. 맞아. 근데 이번엔 완전 뒤집어 놓네. 누군가가 위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누군가가 대체 누군데? 사실 부대원들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압력이 개인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군 내부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태진 합참의장과 민경화 중장, 민서아 소장은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헌병단 수사실에서는 연쇄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박하린과 박주연의 폭행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에 대한 가혹행위도 속속 드러났어요. 민하경 하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진술이 이어졌어요. 다른 신임 여군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다들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수사관이 추가 피해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등병 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박하린 하사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신고하면 더 큰 일이 날까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부대에 온 이후로 계속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은 그냥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라고 했어요. 국방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서아 소장이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장관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정군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겠군. 네, 이미 전국 모든 부대 여성 부사관 대상 긴급 실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서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지?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민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피해자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라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한 명의 상처받은 병사를 위한 정의로운 수사라는 점만 강조했어요. 52사단에서는 이제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간부들은 부하들을 대할 때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혹시 부담스러운 일은 없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평소 같았으면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부 고참 간부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군대가 너무 약해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강이 서겠어? 예전에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갔는데.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하경에게도 변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고모 민경아가 조카에게 말했어요.
하경아, 내일이 계기가 되어서 군 전체가 변하고 있어. 정말요? 하경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응, 이제 다른 후배들은 너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민경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하경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그럼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맞아.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야.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계속 추측이 오갔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정말 신기해. 보통은 이런 일이 있어도 조용히 처리되는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의 추측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큰 그림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만들어낸 정의로운 움직임이었어요. 별 13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피해자가 누구의 조카인지 묻지 않았어요. 다만 정의에는 이름이 필요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민하경은 부대 복귀를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더 쉬라고 권했지만 하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큰 고모 민경아는 조카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고모가 믿어줄게. 복귀 당일 아침 하경은 오랜만에 군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의 멍은 많이 나아졌지만 눈빛이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하경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부대로 향했습니다. 52사단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경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경계 병사들의 인사가 더욱 정중했고 부대 안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경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정문 앞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세대의 존재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경아 중장, 민태진 합참의장, 그리고 민서아 소장. 이들은 조카의 복귀를 지켜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저기 하경이가 온다. 민경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태진이 쌍안경을 들고 조카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해 보여. 민서아가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경이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경이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시선들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함과 격려가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하경 하사님, 안녕하십니까?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어요. 통신대대 앞에 도착하니 전 대대원들이 제식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성민 대대장이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김성민은 하경을 보자마자 훈련을 중단하고 다가왔습니다. 민하경 하사,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대장님, 복귀 신고드립니다. 하경이 바른 자세로 격려했습니다. 김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하사,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하경은 당황했습니다. 대대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야. 김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세 대의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민경화, 민태진, 민서하는 조카가 무사히 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민서아가 말했어요. 부대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경이가 다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해. 걱정하지 마. 민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멀리서라도. 민경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경이는 강한 아이야. 이겨낼 거야. 세 사람은 각자의 일터로 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하경의 복귀와 함께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었어요. 김성민 대대장은 모든 간부들을 소집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얘기해보자. 교육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권위주의적 지위에서 소통 중심 지위로의 전환, 개인의 인권 존중, 익명신고, 시스템 활용법 등등. 중대장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이었던 면담이 이제는 진짜 소통의 시간이 되었어요. 요즘 어때? 힘든 일은 없고? 선후배 관계는 괜찮아? 혹시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간부들의 관심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하경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업무 분위기도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하경 언니, 괜찮으세요? 후배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하경의 대답에 안도의 표정을 짓는 후배들을 보며 하경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하경은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어요. 혼자 통신실에 앉아 있으니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경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별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저 별들 중에 나를 지켜주는 별들이 있을까? 하경은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별 13이 진짜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통신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하경 하사, 중대장님이세요. 네, 중대장님. 지금 야외 훈련장 쪽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는데 통신 상태 점검을 부탁하신다더라. 확인해 주겠어?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경은 무전기를 들고 주파수를 맞췄어요. 하늘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통신대대 민하경 하사입니다. 수신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들린다. 수고한다. 간단한 교신이 끝났지만 하경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헬기 안에는 민태진 합참의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 시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조카가 근무하는 부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하경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게 들렸습니다. 수신 이상 없습니다. 하경의 마지막 말에 민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괜찮구나. 헬기는 조용히 밤하늘을 가로질러 갔고 하경은 여전히 통신실에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진 것은 하경이 복귀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박하린 하사와 박주연 중사는 재판정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판정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하린, 박주연에 대하여 가혹행위 및 상해 혐의로
강제 전역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박하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판사님,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특히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인격을 모독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은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박주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는 개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정 한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민서아 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카를 괴롭힌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들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야. 민서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정용의 대위의 경우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지휘관 부작위 혐의로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군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2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셈이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하 간부들이 전송을 나왔지만 정용회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내가 제대로 했다면. 정용회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직접 확인하러 갔다면, 하경이가 다친 다음 날 조치를 취했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민서아 소장이 주도하는 여군 복무환경 개선 총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민서아가 첫 회의에서 강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총괄단의 첫 번째 조치는 정군 모든 부대에 익명 고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한라인 전화, 온라인 신고 시스템, 그리고 정기적인 익명 설문조사까지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 소개 교육에서 강조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조치는 간부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리더십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통과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부하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52사단에서는 지휘부가 전원 교체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모두 여군 관련 특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성민 대대장뿐만 아니라 각 중대장, 소대장들까지 모두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한 지휘관들이었어요. 통신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간부와 병사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 업무 중 자유로운 의견 교환,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경도 이런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하경 언니, 요즘 어때요? 후배 이병이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너희들은 어때? 저희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뭔가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 실제로 숫자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정군 차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여군들의 복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상급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어요. 이런 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민서아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고참 간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너무 느슨해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강이 무너져.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태진 합참의장은 정기 간부 회의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강과 가혹행위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강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의 말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군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한편 박하린과 박주연이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는 또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인권 교육, 갈등 해결 교육, 그리고 사회 복귀 준비 교육까지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에 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박하린은 교육을 받으며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했구나. 민하경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주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질투와 열등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국의 다른 부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52사단 사건이 알려지면서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괜찮나? 혹시 놓친 문제는 없나? 지휘관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여군들 사이에서도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말도 못했을 일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 뭔가 진짜 군인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야.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민경아 중장은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경아, 부대 생활은 어때? 고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하경의 밝은 목소리에 민경아는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 고모, 제가 겪은 일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하경이 말했어요. 다른 후배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래,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민경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어요. 제도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의식까지 완전히 바뀌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것이었어요. 별 13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복귀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민하경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침묵과는 달랐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긴 고요함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며 통신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을까? 하경은 어린 시절 큰 고모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모두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들이야. 물론 그때는 그냥 예쁜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들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하경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파수를 조정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단순한 업무조차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없음. 통신 양호. 하경이 보고했어요. 그때 중대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경아, 민 대장님께서 지금 야외 훈련장을 지나가신단다. 헬기 통신 상태 체크해 달라고 하시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중대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경은 무전기를 들고 헬기와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하늘 위로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쪽은 통신대대 민하경 하사입니다. 수신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숙했습니다. 잘 들린다. 수고하고 있구나.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업무적 교신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경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수신 이상 없습니다. 헬기 안에서 민태진 합참의장은 조카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들었던 그 약하고 떨리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민태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의장님, 부대 시찰 일정이 끝났는데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민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한 바퀴 더 돌고 가자. 야간 훈련 상황도 점검해야지. 사실은 조카가 근무하는 부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통신실에서 하경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헬기를 바라봤어요. 깜깜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헬기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저분도 밤늦게 고생하시네. 하경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시길.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통신 상태 최종 확인 완료. 앞으로도 수고해 주길 바란다.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을 느끼며 하경은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전 운항하세요. 헬기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경은 문득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위축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경 언니, 후배 이병이 통신실에 들어왔습니다. 교대 시간이에요. 그래, 벌써? 하경은 시계를 보며 놀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습니다. 고생했어, 민수야. 언니도 고생하셨어요. 하경은 후배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말했어요. 오늘 밤 통신 상태 아주 좋았어. 별다른 문제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언니, 푹 쉬세요. 후배의 정중한 인사에 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도 어려웠을 텐데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경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 하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정말로 별 13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생활관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경 언니, 근무 어땠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 없었어? 내일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하경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두려움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 동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날 밤 꿈에서 하경은 넓은 들판에 서 있었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이 하나씩 내려와 자신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별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 꿈에서 깨어난 하경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하경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국방부에서는 민서와 소장이 원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군 여군 복무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민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조카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합참에서도 민태진 의장이 비슷한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의장님, 부대 기강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했지만 중대한 사안들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렇겠지. 작은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니까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 거야. 민경아 중장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들은 하경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52사단 통신대대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아침 점호에 참석해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김성민 대대장이 훈시를 했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존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합시다. 모든 대대원들이 힘찬 대답으로 화답했어요. 점호가 끝나고 하경은 자신의 업무 자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지금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통신실에 도착한 하경은 장비들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각종 교신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통신 상태 지표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겠구나. 그때 하늘 저편에서 다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경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제와 같은 헬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반가웠습니다. 안전 운항하세요. 하경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 헬기 안에서도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도 별 13이 조용히 하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사랑과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움직이며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경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들 속에서 하경은 오늘도 당당하게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